상간녀가 저를 대신해 남편과 함께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 만찬에 참석했고 그 결과 투자사 대표가 현장에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그녀에게 미얀마 군부에 둘째 오빠가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죠? 남편 김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그의 회사가 오늘날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절반은 저의 자원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금 5억 원은 제가 아버지께 빌려드린 것이었고 나중에 그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지 못했을 때는 제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동안 저는 그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항상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무엇을 물어도 그는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3주 전 김민준 씨는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투자 유치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가 박 대표님과 함께 수천억 원대 투자를 논의하게 됐어.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만찬이 있는데 박 대표님과 몇몇 투자사 거물들이 다 올 거야. 당신 잘 준비해서 그때 나랑 같이 참석해서 내 체면 좀 세워줘. 박 대표님이 업계에서 이름난 신중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확신 없이는 절대 쉽게 투자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 그가 수천억 원대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김민준 씨가 분명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바로 드레스랑 액세서리를 준비할게요. 이어지는 한 주 동안 저는 동분서주하며 샴페인 색 드레스를 맞추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치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목걸이는 값비쌀 뿐만 아니라 박 대표님이 예전에 저와 식사할 때 보셨던 것이야 우리 집안의 물건임을 알고 계셨죠. 나중에 만나면 친근감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때 그분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전에 원재를 해결해 드리니라. 김민준 씨는 매일 집에 돌아와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분명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고 심지어 최근 업계 동향까지 특별히 찾아보며 혹시라도 투자자들과 대화가 끊길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찬 당일 오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잘 정리해 두었는데 김민준 씨가 갑자기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여보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만져보며 아니요, 괜찮아요. 아마 방금 화장하면서 옷 입느라 좀 피곤했나 봐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만찬은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박 대표님만 가도 돼. 어차피 할 말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순간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김민준 씨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몸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혹시라도 만찬에서 불편해지면 오히려 안 좋잖아. 게다가 박 대표님들은 주로 나랑 사업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신이 가든 안 가든 사실 상관없어. 상관없다니. 제 마음속이 불편했습니다. 김민준, 처음엔 나보고 가서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상관없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저는 문틈으로 엿보니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 회사의 새 비서로 2달 전쯤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꽤 예쁘장했지만 눈빛이 늘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도 그녀가 김민준 씨와 유난히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수진은 제가 맞춘 드레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액세서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몸이 않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께서 오늘 만찬에 못 가신다고 저더러 모시고 가서 옆에서 거들어 달라고 하시고 최수진이 입은 원피스를 보고 김민준 씨를 바라보니 저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몸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수진과 짜고 저를 대신해 최수진의 만찬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김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 드레스를 준비하라고 했죠?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김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여보, 오해하지 마. 그냥 최 비서가 젊고 발랄해서 가면 투자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내가 돌아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저와 똑같은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굳이 액세서리까지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김민준, 박 대표님이 저를 알고 제가 비취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걸 잊었나요? 최 비서가 저를 대신해서 가면 나중에 박 대표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김민준 씨는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내가 최 비서한테 다 말해놨어. 그때는 당신이 몸이 안 좋아서 그가 대신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라고. 박 대표님은 바쁘셔서 분명 더 묻지 않으실 거야. 여보, 내가 부탁할게. 오늘만 최 비서가 나랑 같이 가게 해줘.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내가 분명 잘 보상해 줄게. 김민준 씨의 간청하는 눈빛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분노와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그와 다투면 분명 만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중에 투자가 무산되면 그가 저를 탓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안 갈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김민준 씨는 제가 동의하자마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걱정 마. 분명 아무 일 없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최수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수진은 나갈 때 저를 한번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약간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제 몸에 걸쳐진 드레스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 가소로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바쁘게 준비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김민준 씨를 못 믿어하시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최수진, 너희들 부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날 밤 저는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김민준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최 비서가 저를 대신해 만찬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며 심지어 김민준 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수진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대표님과 식사했을 때 찍었던 옛 단체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작년에 아버지와 박 대표님이 특별히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그 비취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제 예전 부하였던 이 부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장님은 현재 박 대표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셨으니 혹시 만찬 상황을 지켜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부장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가씨, 만찬에 왜 안 오셨어요? 방금 김 대표님 옆에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가씨가 맞춤 드레스랑 좀 비슷하게 입고 있었고 꽤 저렴해 보이는 비취 목걸이도 하고 있더군요.
아가씨가 몸이 안 좋아서 대신 도와주러 왔다고 하던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 아가씨, 박 대표님과 얘기는 했어요? 혹시 실수라도 한 건 아니겠죠? 이 부장님이 답했습니다. 방금 박 대표님과 두어 마디 나눴는데 박 대표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원자재 공급 문제 해결해 준 일을 물어보시더군요. 그 아가씨가 한참을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기에 김 대표님이 나서서 그분은 업무 접촉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박 대표님 얼굴이 그때부터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아가씨,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원자재 공급 문제 해결은 제가 작년에 직접 발벗고 뛰었던 일입니다. 그때 공급업체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려 해서 제가 둘째 오빠의 미얀마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죠. 박 대표님은 늘 이 일이 저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수진이 이걸 모른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터였습니다. 제가 이 부장님께 다시 물어보려던 참에 김민주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왜요? 만찬은 순조로워요. 전화 저편에서 김민주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박 대표님과 예전에 논의했던 원자재 공급 문제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야? 박 대표님이 최 비서한테 물었는데 최 비서가 대답을 못해서 박 대표님이 좀 언짢아하시는 것 같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애초에 최 비서를 저 대신 보내려 할 때 그가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일은 제가 둘째 오빠의 미얀마 친구에게 부탁해서 겨우 해결한 거예요. 회사에 갓 들어온 비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김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가 박 대표님이 이런 걸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난 그저 투자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여보, 지금 당장 박 대표님께 설명할 방법을 찾아봐.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무산되면 우리 회사 끝장이야.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만찬회가 안 갔는데 어떻게 박 대표님께 설명해요? 게다가 최 비서를 저 대신 보내려 한 건 당신이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이 직접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하는 것이 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김민준 씨가 감히 저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30분 남짓 지났을까요? 이 부장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가씨, 방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대표님이 그 아가씨가 하고 있는 비취 목걸이를 보시고는 혹시 어머니께 물려받은 그 목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아니요. 제가 직접 산 거예요. 라고 답했고요. 그러자 박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아가씨 목걸이 펜던트에 작은 금이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실수로 떨어뜨리셨던 거였지. 이 목걸이엔 왜 없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아가씨는 순식간에 당황해서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분명 펜던트 쪽에 작은 금이가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그것까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니. 최수진은 이번에 완전히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박 대표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 부장님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그 아가씨가 하고 있는 건 모조품이고 진짜 목걸이는 집에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박 대표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으셨고 옆에 계시던 다른 투자사 거물들에게 몇 마디 건네더군요. 그 거물들도 모두 눈살을 찌푸리는 걸 보니 김 대표님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이 부장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 대표님이 방금 김 대표님께
따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건을 처리하려는 것 같으니 아가씨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제 마음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준 씨가 감히 저를 최수진으로 대체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세부 사항조차 최수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가 정말 무산되면 김민준 씨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작은 문제이고 혹시라도 아버지와 둘째 오빠의 명성까지 훼손될까봐 초조했습니다. 제가 둘째 오빠에게 전화하려던 참에 김민준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박 대표님이 나랑 따로 얘기하자고 하셨어.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당신 대신 보냈는지, 내가 불성실한 건 아닌지 물으셨어. 여보, 빨리 방법을 찾아줘. 투자가 무산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이제 와서 두려워하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최수진과 저를 속이려 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김민준, 이건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직접 감당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베란다로 걸어가 밖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김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저는 그에게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가 감히 저에게 이렇게 행동하다니. 외부인 한 명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부장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가씨, 박 대표님이 김 대표님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박 대표님 얼굴이 매우 좋지 않으셨고 투자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시간이 되면 자신에게 연락해 보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제 마음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박 대표님이 투자를 직접 취소하지는 않았고 아직 만회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데 김민준 씨의 행동은 이미 그분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박 대표님께 전화하려던 참에 김민준 씨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가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변명할지 두고 볼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최수진도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약간 억울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최 비서를 당신 대신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최 비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너무 긴장했을 뿐이야. 그 애를 나무라지 마, 응? 최수진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새언니, 죄송해요. 오늘 제가 제대로 못해서 박 대표님을 불쾌하게 해드렸지만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일들을 몰랐을 뿐이에요. 김 대표님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함께 투자 건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봐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투자를 만회하는데 도움을 바라다니 왜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김민준 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말해줘야겠어요. 김민준,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최수진과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죠? 김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최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조각 같습니다. 그들은 역시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최수진을 저 대신 만찬에 보낸 것도 아마 최수진을 김민준 씨의 아내 자격으로 투자자들 앞에 나서게 하려던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최수진,
저에게 도움을 바랄 생각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들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투자 문제는 당신들이 직접 해결하세요. 김민준 씨와 최수진은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김 대표님과 저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에요. 이번에 새언니를 대신해서 만찬에 간 것도 김 대표님께서 새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저더러 임시로 도와달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가 아직 화나셨다면 저를 꾸짖으세요. 만약 투자가 무산되면 회사는 완전히 끝장나요. 그녀가 불쌍한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역겨웠습니다.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저의 맞춤 드레스와 비슷한 원피스를 입고 심지어 가짜 비추 목걸이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최수진, 당신은 제가 바보인 줄 아나요? 김민준 씨가 서둘러 최수진 앞에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애한테 그렇게 입으라고 한 거고 그 애랑은 아무 상관없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같이 박 대표님께 제대로 설명하자. 응? 설명?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 대표님께 당신이 일부러 비서를 저 대신 보냈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할 건가요? 김민준, 박 대표님이 아직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대표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와 최수진을 쳐다보았는데 둘 다 잔뜩 긴장한 채 제 휴대폰을 주시하며 기대감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박 대표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까 만찬에서 못 봤는데 김 대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군.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일로 불편을 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객기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김 대표 옆에 있던 그 아가씨와 몇 마디 나눠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군. 나한테 그 아가씨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아가씨가 도와주러 보낸 사람이야? 저는 김민준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황급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 대표님께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아가씨는 김 대표님 회사의 비서 최수진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그 비서가 박 대표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업무를 익히도록 하라고 해서 저 대신 보낸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야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김민주 씨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하군. 사실 나도 진작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 아가씨한테 작년에 우리가 미얀마에서 만났던 자네 둘째 오빠를 기억하는지 물어봤거든. 자네 둘째 오빠가 그때 나한테 앞으로 원자재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아가씨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둘째 오빠가 미얀마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더군. 이거 완전히 들통난 거 아니겠나.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대표님은 역시 노련한 분이셨고 한눈에 문제를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다 제가 김 대표님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탓입니다. 박 대표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자네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 김 대표, 그 친구가 아직 너무 조급해. 내가 자네를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 두 집안의 신뢰야. 이번 투자 건은 사실 내가 거의 동의했었는데 김 대표의 행동이 나를 좀 실망시켰군.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김 대표님이 이번에 잘못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도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분명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투자건에 대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사실 제 마음속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박 대표님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데 김민주 씨는 이번에 확실히 그분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었으니까요. 박 대표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자네 체면을 봐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네. 하지만 이번 일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몇몇 투자사 거물들도 다 지켜봤어. 그들이 나한테 김 대표가 불성실하다고 만약 그와 협력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 하지만 걱정 마. 나랑 자네의 아버지와의 우정은 여전하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걸세. 내일 자네가 내 회사로 와서 우리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세. 이 일을 만회할 여지가 있는지 말이야.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꼭 정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저는 김민줄 씨와 최수진을 보았습니다. 둘 다 기대감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줄 씨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여보, 박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 투자 건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내일 당신 회사로 와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어요. 만회할 수 있을지 보려고요. 하지만 김민준,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일 협상이 잘 안 되면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김민주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원망 안 해, 안 해. 기회만 있다면 됐어. 여보, 내일 박 대표님과 이야기할 때 내 좋은 점을 많이 말해줘. 내가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분명 잘 협력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해줘. 최수진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일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약 투자가 성사되면 제가 분명 잘 보답하겠습니다. 그들 둘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김민준 씨를 돕는 것은 그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둘째 오빠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결국 이번 투자 건은 그들의 체면과도 얽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히 꾸미고 전날 준비했던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취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저 혼자 오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가면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소식 있으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김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박 대표님께 좋은 말씀 많이 해드려야 해. 절대 화내지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혀를 몰아 박 대표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층에 도착하니 이 부장님이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차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어제 그 아가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저 놀리지 마세요. 박 대표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장님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만찬이 끝난 후 박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가장 화가 난 건 김 대표가 다른 사람을 아가씨 대신 보낸 것이 아니라 김 대표가 아가씨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라고요. 아가씨처럼 유능한 사람이 같더라면 분명 투자자들과 아주 잘 이야기했을 것이고 투자는 아마 진작에 성사되었을 거라고요. 제 마음이 살짝 감동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역시 저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박 대표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이 부장님이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박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왔구먼. 어서 함께. 차 마실 건가? 커피 마실 건가?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차로 부탁드립니다. 박 대표님은 저에게 차를 따라주시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제 곤란하게 만들었군. 김 대표, 그 친구가 한눈을 팔아서 감히 자네에게 그렇게 행동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주로 투자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그도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분명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박 대표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자네가 마음이 여린 건 알지만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어제 다른 몇몇 투자사 거물들이 이미 나한테 김 대표와 계속 협력하면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말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수천억 원대 투자는 작은 금액이 아니니 나 혼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는 없지.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박 대표님 말씀은 투자권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뜻인가요? 박 대표님은 저를 보며 갑자기 웃었습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네. 내가 자네를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왔으니 자네를 곤란하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하자. 만약 자네가 나서서 김 대표 회사 공동 창업자 자리를 맡아 대외 협력을 책임진다면 내가 다른 거물들과 상의해서 투자를 계속 추진해 볼 걸세. 결국 나는 자네를 믿고 자네 둘째 오빠의 미얀마 자원도 믿으니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박 대표님이 이런 조건을 제시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되어 대외 협력을 책임진다. 이것은 제가 회사의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와 저의 현재 관계에서 과연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박 대표님은 제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급하게 대답할 필요 없네.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게. 만약 자네가 동의한다면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도 관여하지 않을 걸세. 이번에는 우리가 인연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김 대표님과 상의해보고 내일 답을 드려도 될까요? 박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자네 소식을 기다리지. 하지만 아가씨, 한 가지 충고하자면 김 대표 그 친구가 능력은 있지만 심성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해. 만약 정말 그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걸세.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를 나와 차 안에 앉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되는 것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와 최수진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차 안에서 거의 1시간을 앉아 있다가 겨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박 대표님이 제시한 조건은 김민준 씨 회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먼저 김민준 씨에게 말해 그의 태도를 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김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가 회사 공동 창업자를 맡아 대외 협력을 책임진다면 다른 투자자들과 상의해서 투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화 저편의 김민준 씨는 순식간에 흥분했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당신이 날 도와주겠다고? 너무 좋다. 투자만 받을 수 있다면 공동 창업자는커녕 사장이라도 시켜줄 수 있어.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서류 처리하고 당신 이름 올릴게. 그의 다급한 어조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약간의 비웃음만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승낙하지 마세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제가 공동 창업자를 맡는다면 회사의 대외 협력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해요. 당신과 최수진은 끼어들 수 없어요. 그리고 최수진은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는 건 문제없어. 내일 당장 그 애한테 말할게. 대외 협력을 당신이 책임지는 것도 괜찮아. 투자만 받을 수 있다면 당신 말 다 들을게. 저는 그가 분명 마음속으로는 내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먼저 최 비서를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박 대표님께 답을 드리러 갑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이게 마지막으로 당신을 돕는 거야. 만약 또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나는 절대 다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수진이 이미 퇴사했다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앞으로 제 지시를 따르라고 말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오후에 함께 박 대표님 회사로 가서 답을 드리자고만 했습니다. 오후에 저와 김민준 씨는 함께 박 대표님 회사로 갔습니다. 박 대표님은 우리가 온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생각해 보았나? 공동 창업자를 맡을 생각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맡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외 협력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 대표님은 김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김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 대표님. 대외 협력은 모두 제 아내 말에 따르겠습니다. 절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두 사람 모두 동의했으니 내가 다른 투자사 건물들과 시간을 정해서 모임을 열겠네. 모레쯤 만나서 투자 세부 사항을 확정 짓세. 아가씨, 그때 회사 대외 협력 계획을 모두에게 소개해 주느라 수고 좀 해주시게.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를 나와 김민준 씨는 내내 저에게 투자 유치 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를 확장하고 저에게 새 가방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너무나 허황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중에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내내 저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회사의 대외 협력 역사부터 미래 계획까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김민준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료 인쇄를 돕겠다고 하고 때로는 데이터 확인을 돕겠다고 하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 당일 저와 김민준 씨는 30분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대표님과 다른 2명의 투자사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김민준 씨도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자료는 다 준비되었나?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이야기하면 되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후 저는 먼저 각 투자사 건물들에게 회사의 대외 협력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전의 원자재 공급부터 미래 시장 확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제 계획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거의 설명을 마칠 무렵 김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각 대표님들,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대외 협력은 제 아내가 책임지지만 회사의 내부 관리는 여전히 제가 책임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제품 개발 계획 말입니다. 만약 투자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각 대표님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말은 분명 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일부러 화제를 돌려 투자사 거물들이 대외 협력 문제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 거물이 물었습니다. 김 대표, 방금 부인이 대외 협력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김 대표는 일이 있으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결정권을 가진 겁니까? 김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유 이사님, 저와 제 아내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소통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박 대표님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김 대표, 그 말은 옳지 않네. 전에 우리가 대외 협력은 아가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게다가 내가 듣기로는 자네, 회사의 최수진이라는 비서가 자네와 아주 가깝게 지냈고 심지어 아가씨 대신 만찬에 갔다고 하던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나? 혹시 아직도 그 비서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김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와 최 비서는 그냥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퇴사했고 저는 그와 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박 대표님은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제 오후에 내가 이 부장에게 부탁해서 찍은 사진이네. 자네가 회사 아래층에서 최 비서를 만나더니 든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더군. 이걸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나? 김 대표, 자네는 우리가 모두 속이기 쉬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가? 사진을 보자 제 마음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최수진과 전혀 관계를 끊지 않았고 몰래 그에게 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최수진을 해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단지 제가 공동 창업자를 맡는데 동의하고 투자를 받아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사진을 보고 손까지 떨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건 해고 위로금이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오해하실까 봐요. 오해? 박 대표님은 순간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최 비서에게 아가씨를 대신해 만찬에 가라고 한 것이 오해라고? 자네가 최 비서와 불분명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숨긴 것이 오해라고? 자네가 지금 아가씨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도 오해라고? 김민준, 내가 자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라고 말했네. 자네는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내가 정말 만만하게 보이는가? 다른 몇몇 투자사 거물들도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 인성이 너무 형편없군. 자기 아내까지 속이다니 우리가 어떻게 김 대표와 협력할 수 있겠나? 또 다른 왕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아. 김 대표와 협력하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 돈은 우리가 투자할 수 없어. 박 대표님은 김민준 씨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 나는 이 투자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네. 앞으로 우리 투자사들은 자네와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걸세. 앞날은 자네 스스로 책임지게. 말을 마친 박 대표님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거물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박 대표님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는 저런 사람과 얽히지 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방감, 분노, 그리고 김민주 씨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았다는 안도감까지. 회의실에는 저와 김민주 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김민주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했고 입에서는 계속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투자도 날아가고 회사도 끝장이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저지른 업보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이혼해요. 당신과 저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김민준 씨는 순식간에 고개를 들고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 최 비서와도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응?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당신에게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나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를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쏟아졌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김민준 씨로부터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이 결혼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 문을 나서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 섰고 차창이 내려가자 놀랍게도 둘째 오빠의 비서 곽 비서였습니다. 곽 비서는 김민준 씨를 보며 얼굴색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제 아가씨에게서 손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순간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내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김민준 씨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둘째 오빠의 비서예요. 당신 생각에 그와 상관이 있을까요? 김민준,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둘째 오빠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민준 씨는 둘째 오빠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둘째 오빠가 미얀마 군부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둘째 오빠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이혼하지 않는 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바로 곽 비서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김민준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곽 비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장님께서 아가씨가 최근에 상처받으신 것을 아시고 저를 보내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민준 씨가 다시 아가씨를 귀찮게 하면 바로 처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둘째 오빠도 고맙고 곽 비서도 고맙다. 곽 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가 만약 아가씨를 괴롭히려고 하면 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김민준 씨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이 감히 저를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며 제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저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집 안 가득한 물건들이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곽 비서는 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둘째 오빠의 뜻이라며 아래층에 경호원 2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또다시 저를 괴롭힐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막옷을 가방에 넣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역시 김민준 씨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 안쪽에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문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내가 삼계탕 끓여왔어. 당신 요즘 분명 밥 잘 못 먹었을 테니 몸보신 해야지. 필요 없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혼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테니 그때 서명만 하면 돼요. 여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 오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다 잊었어? 처음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나랑 같이 잘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 모든 걸 잊었어? 겨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다른 여자를 저 대신 만찬에 보내고 그와 불분명한 관계를 맺고 저를 속여 투자를 유치하게 만들고 심지어 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잖아요.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가요? 김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그냥 한순간 어리석어서 눈이 멀었을 뿐이야. 여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앞으로는 분명 당신과 잘 살고 최수진과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 응? 기회는 이미 당신에게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저는 말을 마친 후 현관문 안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이 조용해졌기에 그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김민준,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은 확실해요. 여보, 아직 화나신 거 알아요. 당신에게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회사 망하게는 하지 말아줘. 응? 김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은 모두 투자가 무산된 것을 알아서 많은 사람이 사직하려 하고 공급업체들도 대금을 독촉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정말 끝장날 거예요. 당신은 박 대표님과 친하잖아요. 박 대표님께 저를 위해 애원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줄 수 없을까요? 투자만 받을 수 있다면 당신 말 다 들을게. 응?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저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의 회사를 되살려주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군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당신이 저를 속일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회사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매일 저희 집 아래층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댁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매우 화가 나셔서 김민준 씨에게 직접 전화해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저를 귀찮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김민준 씨는 아마 아버지께 겁을 먹었는지 그 후로는 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일 저희 집 아래층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김민준 씨가 아파트 단지 화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난 정말 방법이 없어. 회사 빚이 너무 많아서. 회사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을 더 못 구하면 고소당할 거야.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박 대표님께 애원 좀 해줘. 응? 그의 가련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고 그저 약간의 비애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서둘러 돈을 구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다가 고소당해서 살 곳마저 없어지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뒤에서 큰 소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 약해지는 것은 스스로에게 잔인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둘째 오빠에게 전화해 김민준 씨의 최근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오빠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아직도 너를 귀찮게 해? 너는 걱정 마. 내가 곽 비서에게 사람 2명 더 보내서 네 아파트 아래층을 지키게 할 거야. 만약 그 자식이 다시 너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바로 쫓아버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감히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둘째 오빠. 오빠가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둘째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한테 무슨 객기야? 네가 내 동생인데 내가 너를 안 지키면 누굴 지키겠어? 참, 너 김민준이랑 이혼하는 거 둘째 오빠가 변호사 찾아줄까? 분명 그 자식을 맨몸으로 나가게 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둘째 오빠 부탁 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어 앉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오빠와 가족들의 지지가 있으니 더 이상 김민준 씨의 집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오빠는 저에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만나 김민준 씨와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최수진에게 준 돈은 법률에 따라 그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며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분명 아가씨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변호사의 화건을 들으니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는 곧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김민준 씨에게 보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혼 합의서를 받은 후 변호사에게 전화해 맨몸으로 나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사는 자신이 혼자 창업한 것이므로 저와는 상관없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회사의 초기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빌린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니 공동 김민준 씨, 배우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빌린 준 씨,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공급업체도 김민준 씨 배우자가 연결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김민준 씨는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적으로 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김민준 씨 배우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민준 씨는 맨몸으로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아마 겁을 먹었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김민주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합의서에 동의하며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저와 김민준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저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서명만 마치면 당신과 저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각자 잘 지내고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들고 마음속으로 드디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이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자마자 최수진이 저를 찾아올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온 것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며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수진은 저희 집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불쌍한 척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네가 감히 내 삶을 망쳐?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김 대표 회사 비서였을 거고 어쩌면 벌써 그와 결혼했을지도 몰라. 다 네가 나를 일자리를 잃게 하고 김 대표와 나를 끊어지게 한 거야. 넌 나한테 보상해야 해. 최소 2억 원은 줘야 해. 저는 문간에 기대어 그녀의 흑백을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며 그저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최수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요? 당신이 일부러 저를 대신해 만찬에 갔고 당신이 김민준 씨와 불분명한 관계를 맺어 저의 결혼을 파탄냈잖아요. 이제 와서 오히려 저에게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 최수진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고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김 대표는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겨서 나한테 줄 돈도 없어. 네가 나한테 보상 안 해주면 난 매일 내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울 거야. 이웃들한테 네가 얼마나 매정한 여자이고 신우이를 쫓아내고 난의 행복을 망쳤는지 다 알릴 거라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층에서 자동차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곽 비서의 차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수진도 그들을 보고 얼굴색이 약간 변했지만 여전히 억지로 버티며 말했습니다. 사람 불러서 날 겁주려 하지 마. 난 안 무서워. 곽 비서는 곧 문 앞에 도착했고 최수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장님께서 이것을 아가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다시 아가씨를 괴롭히면 바로 절차대로 처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곽 비서는 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고는 최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분, 저는 미얀마 군부 특별 업무비서 곽 비서입니다. 이것은 저와 제 사장님의 신분 증명 서류이며 제 사장님의 신분 증명 서류이며 제 사장님과 이지은 아가씨의 친족관계 증명입니다. 제 사장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이지은 아가씨를 여러 차례 괴롭힌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 희롱 및 악의적인 갈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국제 채널을 통해 당신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사장님은 미얀마 군부에서 영향력이 크시니 당신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곽 비서가 들고 있는 신분 증명 서류에는 미얀마 군부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제가 둘째 오빠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둘째 오빠가 미얀마 군부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곽 비서의 말을 듣고는 겁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도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와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러 온 거지. 그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에요. 이치에 맞게 이야기한다고? 곽 비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방금 아래층에서 녹음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곽 비서는 휴대폰을 꺼내 신용을 했습니다. 최수진은 그제야 완전히 당황했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시는 안 올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달아나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안도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있으니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곽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사장님께서 박 대표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에는 사장님과 박 대표님께서 이전에 미얀마에서 협력했던 프로젝트 증명서와 사장님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에는 박 대표님께서 앞으로 미얀마 방면의 자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장님께 연락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또 아가씨가 박 대표님과 잘 지내고 앞으로 김민준 씨 회사가 박 대표님을 괴롭히려고 하면 사장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과연 둘째 오빠와 박 대표님이 미얀마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둘째 오빠의 서명과 미얀마 군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둘째 오빠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매부께. 이곳에 매부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둘째 오빠가 박 대표님을 인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정직하고 지은이는 성격이 유순하니 앞으로도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방면의 자원은 언제든 사용하십시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곽 비서 고맙다. 그리고 둘째 오빠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너희들이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곽 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이건 사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 씨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사람을 시켜 김민준 씨 회사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공급업체에 8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신이 바빠서 아가씨를 더 이상 귀찮게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오빠에게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곽 비서는 둘째 오빠의 근황에 대해 몇 마디 더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 미얀마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지만 일이 끝나면 저를 보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둘째 오빠에게 몸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곽 비서를 보낸 후 저는 둘째 오빠가 박 대표님께 준 서류를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박 대표님께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곽 비서가 서류를 전해줬나? 자네 둘째 오빠도 나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미얀마 방면의 자원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 자네 둘째 오빠에게 정말 고맙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천만에요. 제가 오히려 박 대표님께 감사드려야죠.
이전에 투자건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참, 둘째 오빠가 저에게 서류를 박 대표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박 대표님은 자네가 직접 올 필요는 없네. 내가 이 부자에게 자네 집으로 가서 가져오라고 할 걸세. 참, 아가씨,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네. 김민준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투자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 그리고 자네가 이미 자신과 이혼했으니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다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 저는 순간 멍해져서 말했습니다. 그가 감히 박 대표님께 또 전화하다니요. 정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은 괜찮네. 저런 사람은 관뚜껑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아가씨, 앞으로 만약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나도 파출소에 연락해 두었으니 그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매우 감동했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이전의 억울함과 슬픔이 마치 햇살을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시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장님이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 대표님이 최근 몇몇 거물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데 사업을 미얀마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의 자원이 있으니 이 프로젝트는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 대표님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뻤습니다. 앞으로는 박 대표님과 협력하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전화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혼 사실과 둘째 오빠가 도와준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둘째 오빠가 있었지. 아니었으면 네가 분명 더 상처받았을 거야. 앞으로는 김민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지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TV를 보는데 마음이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이 불행했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찾아가 저에게 그와 재결합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잠에서 깨어났을 때 곽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큰일이 났습니다. 아가씨, 큰일이 났습니다. 최수진이 어젯밤 김민준 씨 회사에 몰래 들어가 회사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5천만 원의 유동 자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서 지방행 비행기표를 샀다고 하는데 도망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최수진이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회사의 돈을 훔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곽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그를 막을 수 있어요? 곽 비서는 사장님께서 김민준 씨 회사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게 하셨습니다. 어젯밤 최수진이 몰래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사람을 붙여 따라가게 했습니다. 지금 제 사람들이 이미 공항 대기실에서 그를 찾았지만 그가 저항하거나 돈을 숨길까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 사람들더러 그를 계속 주시하게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지금 김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알려줄게요. 어쨌든 그건 그의 회사 돈이니 그도 알아야 할 거예요. 곽 비서는 알겠습니다. 아가씨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곽 비서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고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최수진이 당신 회사 계좌에 있던 1억 5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어요. 지금 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만약 그 돈을 되찾고 싶으면 당장 공항으로 가세요. 김민준 씨는 순식간에 흥분했습니다. 뭐? 최수진이 회사 돈을 훔쳤다고? 정말이야? 그 애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가 왜 못하겠어요? 당신은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그저 당신 돈을 노린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돈 좀 챙겨서 도망치야 하겠죠. 돈을 되찾고 싶으면 당장 공항으로 가세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김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갈게.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곽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미 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들더러 좀 더 기다리게 하세요. 김민준 씨가 도착하면 그와 최수진이 대치하게 하고 그때 우리가 경찰에 신고합시다. 곽 비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곽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미 공항에 도착해서 최수진과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시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곽 비서는 최수진이 처음에는 그 돈이 김민준 씨가 자신에게 준 보상이라고 부인했지만 김민준 씨가 회사 계좌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수진이 몰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격리실 자물쇠를 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고 최수진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싸움을 구경하고 있고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최수진이 스스로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곽 비서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수진은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김민준 씨는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곽 비서는 경찰이 이미 최수진을 데려가 조사하고 있으며 그 1억 5천만 원도 되찾았다고 말했으며 그 1억 5천만 원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은 회사 재물절도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고 아마 2년 정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것 같다고 할 것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곽 비서.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어 앉으니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최수진은 드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가 저를 괴롭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오쯤 되었을까요? 김민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은, 최수진이 돈 훔쳐간 거 알려줘서 고마워. 아니었으면 그 1억 5천만 원은 정말 못 찾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 회사 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 공급업체들이 이미 날 고소했고 직원들도 월급 달라고 난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업보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최수진이 돈 훔쳐간 일을 알려준 건 그가 법망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이지 당신을 돕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제 김민준 씨가 찾아와 울면서 저에게 그와 재결합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분명 잘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심하게 꾸짖으시고 만약 그가 다시 저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의 다리를 그려고 하면, 그의 다리를 부르피려고 하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안 지키면 누굴 지키겠어? 앞으로는 그런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네 삶을 잘 살아. 참, 둘째 오빠가 일이 끝나면 돌아온다고 하더구나. 그때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둘째 오빠 보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 댁에서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김민준이 또 너를 찾아오려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그 자식을 혼내줄 테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는 지금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어서 저를 찾아올 시간 없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프로젝트 기획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민준 씨를 지원하기 위해 제 일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이혼했으니 제 전공을 다시 살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내가 몇몇 거물들과 상의해서 미얀마에 지사를 설립하고 원자재 수출입 사업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네. 자네에게 지사 사장을 맡아 일상 운영을 책임져 달라고 하고 싶네. 자네 둘째 오빠도 동의했고 그가 미얀마 쪽에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하더군. 자네는 어떤가?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박 대표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실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꺼이 맡겠습니다. 분명 열심히 해서 박 대표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내가 자네가 문제 없을 줄 알았네.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정짓세. 그때 자네가 나랑 같이 미얀마에 가서 둘째 오빠도 만나보게. 저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특별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김민준 씨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고 저는 제 노력으로 남다른 멋진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민준 씨가 회사가 파산한 후에도 감히 저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요구하며 제가 지금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요? 김민주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요구한 다음 날, 제 변호사는 그의 변호사가 보낸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제가 지금 미얀마 지사 사장으로 가게 되어 수입이 분명 매우 높을 것이니 예상 수입의 절반을 자신에게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전 회사의 자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면 저도 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서신을 들고 저를 찾아왔고 다 읽고 나서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은 씨, 그의 회사 자산은 지금 모두 부채이고 심지어 사무용품까지 공급업체에게 담보로 잡혔는데 무슨 공동재산이 있겠습니까? 예상 수입은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원은 전혀 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에게 정중하게 대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그에게 답장을 보내 그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 귀찮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
그를 괴롭힘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김민준 씨는 변호사 서신을 받은 후 다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조가 애원이 아니라 협박조였습니다. 이지은, 주제 넘게 굴지 마. 만약 네가 나한테 보상 안 해주면 네새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박 대표님과 네 둘째 오빠에게 네가 얼마나 매정한 여자인지 다 알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회사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소란 피우세요. 제 둘째 오빠가 미얀마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당신도 알지 않나요? 박 대표님도 모든 상황의 전말을 다 알고 계세요. 당신이 가서 소란을 피우면 그들은 당신을 더더욱 경멸할 뿐일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당신이 저를 괴롭힌 증거를 수집하게 했어요. 만약 당신이 감히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며칠 동안 가둬버릴 거예요. 김민주 씨는 아마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지은, 우리 부부였잖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을까? 나는 지금 살 곳도 없고 빚더미에 앉았어. 나한테 돈 좀 줘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줘. 응?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김민준, 애초에 당신이 저를 속일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미 당신의 혼외 정사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니 더 이상 주제 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이 살고 싶으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요. 늘 남에게 의지할 생각만 하지 말고요. 더 이상 그와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미얀마 출장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박 대표님도 저에게 미얀마 지사의 많은 기획안을 보내주셨고 저와 화상회의를 통해 미래 발전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오빠도 저에게 전화해서 이미 미얀마의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제가 가면 원자재 기지 견학을 시켜주고 저를 위한 환영연회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출발하기 전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 좋은 소식입니다. 김민준 씨는 공급업체에 8억 원이 넘는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미 공급업체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입건했고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수진은 회사 재물절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 2년 정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안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지은 씨는 안심하고 미얀마로 가서 일하십시오. 앞으로 김민준 씨와 최수진은 더 이상 아가씨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수진은 드디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박 대표님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양곤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둘째 오빠는 이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매우 기운 넘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또 살이 빠졌네. 저는 둘째 오빠 품에 안겨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둘째 오빠, 보고 싶었어요. 둘째 오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앞으로 둘째 오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가자. 우리 먼저 호텔 가서 쉬자. 저녁에는 너를 위한 환영 연회를 열어줄게. 그 후 며칠 동안 둘째 오빠는 저와 박 대표님을 데리고 원자재 기지를 견학시켜 주었고 미얀마 현지 기업가들을 많이 소개해 주어 우리가 알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 제가 둘째 오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듣고는 매우 열정적으로 대해 주었고 우리와 많은 원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지사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나날은 매일매일이 알찼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박 대표님도 제 업무에 매우 만족하시며 제가 유능하고 저에게 지사를 맡기니 매우 안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저는 국내로 돌아와 지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도 회사의 많은 자원을 미얀마 지사로 집중시켜 주셨고 경험 많은 직원들을 많이 보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매우 지지하시며 만약 제가 자금이 필요하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달 후 미얀마 지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설립 기념식을 주재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특별히 미얀마에서 달려와 기념식에 참석했고 기념식에서 연설하며 지사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모두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둘째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니 둘째 오빠는 정말 기쁘다.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둘째 오빠에게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며 제 마음은 특별히 감동했습니다. 이전의 억울함과 슬픔은 모두 지나갔고 지금의 저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김민준 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나 KTX를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급 호텔에도 묵을 수 없게 되어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수진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는 미얀마 회사에서 점점 더 성공하여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가들과도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오빠도 자주 저와 화상 통화를 하며 제 업무와 생활에 대해 걱정해 주었고 저도 가끔 미얀마에 가서 둘째 오빠를 만났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사다 주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예전의 나날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비록 억울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과 좌절에 부딪혔을 때 용감하게 맞서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분명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일은 순조롭고 가족은 평안하며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날들이 분명 더 좋아질 것이고 저 또한 계속 노력하여 더욱 멋진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